안녕하세요, 황희사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는 아직까지도 한일전 여운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우리가 패배한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았지만 일본도 그만큼 아쉬운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의견으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량 차이, 두 번째 전술 차이, 세 번째 실수 차이입니다. 첫 번째 기량 차이. 보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 일본의 마시마 유 선수와 요코야마 아이코 선수는 현역 프로 선수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굉장한 기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 다 강력하고 정확한 킥, 유연한 몸놀림, 정교한 발기술, 순간 스피드, 몸싸움 등 뭐 하나 우리 선수보다 뒤지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두 선수 다 볼을 절대 뺏기지 않는 볼 컨트롤 능력과 드리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볼을 뺏기는 모습을 경기 내내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개인 기량에서 확실한 우위에 있었던 두 선수였습니다. 특히 공격에서 정혜인과 요코야마가 1대1로 경기 내내 맞붙었는데요. 솔직히 제 관점에서는 정혜인 선수의 완패였습니다. 초반 긴장을 너무 한 탓인지 정혜인 선수의 트래핑 미스가 잦았는데 이로 인해 자신감이 함께 떨어진 영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 정혜인 선수의 돌파나 슛이 거의 없었던 것도 요코야마에게 철저히 막힌 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포지션 변경을 통해 그나마 약했던 타카하시 선수 쪽으로 매칭을 시키는 변화를 주거나 선수 교체를 통해 요코야마의 집중력과 체력을 흐트러뜨리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경기를 보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경기 안에서는 사실 잘 보이진 않았겠죠. 이 두 선수의 골대녀 최다골 보유자 사오리 선수가 가세했죠. 순간 스피드를 살려 침투하는 사오리의 장점이 일본의 첫 골을 만드는 장면에서 아주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골키퍼로서 단연간의 경력을 갖고 있던 이시이 선수까지 본다면 기량 면에서는 솔직히 일본이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 중에서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허경희 선수의 컨디션이 그나마 괜찮았고 몸이 가벼웠다고 생각합니다. 선발로 나온 모든 선수들의 몸이 굳어 있었던 것이 화면 밖으로 전달될 정도였으니까요. 박지한 선수가 그나마 갈수록 점점 몸이 풀렸다고 해야 할까요? 많이 뛰면서 몸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골대녀의 기량을 좀 알 수 있었던 매치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술 차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대비되는 것 중 하나가 전술이었는데요. 한국 팀 포지션을 보시면 아주 넓게 벌려서 큰 사각형을 형성하고 있죠. 반면에 일본은 타이트하게 작은 사각형을 형성하고 자신의 진영에서 스크럼을 짜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방 압박을 크게 하지 않고 중앙으로 밀집해서 중앙 공간을 내주지 않는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이영표 감독은 모래시계 전술을 말하면서 큰 사각형에서 중앙으로 한 선수가 위치하면 그 선수의 빈 공간을 메꾸는 스위칭 포메이션을 주전술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경기에서 모래시계 전술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도 이영표 감독의 요구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경기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왔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본의 중앙이 밀집되다 보니까 후방에서 주로 외곽으로 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사각형이 크다 보니까 롱패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충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수비진들이 드리블로 전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커트 당하거나 역습을 당해서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인지 수비의 두 선수 박지한, 허경희 선수가 많이 뛰었고 또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선수가 볼을 잡고 있었던 시간이 가장 많았거든요. 중앙으로 공을 받으러 가면 밀집된 일본 팀에게 딱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고 외곽으로 볼을 주면 두 명의 선수가 달라붙어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몰릴 뿐이었습니다. 공격의 두 선수가 시종일관 이 상황을 벗어나긴 힘들었었죠. 요즘 골대녀에서 조금씩 나오는 타겟형 선수, 그러니까 전방에서 등지면서 볼을 지켜주고 리턴 패스를 내줄 수 있는 선수와 그 역할이 필요했었다고 보여집니다. 전술 변화를 통해 피지컬이 되는 정혜인이나 아니면 발밑 기술이 좋은 서기 선수가 중앙에 위치하면서 활로를 여는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사후 약방문 같은 거겠죠? 경기 당시는 비등비등한 상황이었기에 큰 변화를 주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일본 팀이 작은 사각형을 그리며
본인의 진영에서 콤팩트하게 포지션을 짠 이유 중에 하나는 교체 자원이 없었던 것도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체력을 세이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7명을 뽑았는데 2명의 실력이 현저히 낮아서 기용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밸런스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 것도 사실입니다. 후반부에 요코야마 선수가 근육 경련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차이. 반복해서 말하지만 축구는 실수의 게임이죠. 상대의 실수를 적극 활용해서 골을 노리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인데 이번 한일전은 초반 긴장한 탓인지 불필요한 실수를 우리 선수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허용한 골 중 직간접적으로 실수에 의해 헌납한 골이 3골이었습니다. 골 장면을 살펴보면 첫 실점 장면입니다. 수비에서 박지한이 볼을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잔실수를 하게 됐는데 사오리가 이것을 커트하며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키썸이 선방을 했지만 수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박지한이 사오리를 밀었고 PK 선언이 됐습니다. 실수에서 비롯된 실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킥인 상황에서 마시마가 찬 슛을 키썸이 펀칭했는데 약간 미스를 했습니다. 이 공이 사오리 쪽으로 갔고 사오리가 밀어 넣으며 일본의 두 번째 득점이 됐습니다. 공이 강했지만 키썸이었기에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골도 실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후방에서 박지한이 중앙으로 오는 김보경을 보고 가운데로 밀어 넣어주다가 마시마에게 커트당했습니다. 이 공을 마시마가 강한 중거리 슛으로 골로 만들었습니다. 실수에서 비롯된 실점이긴 합니다만 마시마의 중거리 슛이 빛났던 장면이었죠. 실수와 상대의 멋진 플레이가 합쳐진 골로 보고 싶습니다. 일본도 물론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득점은 박지한의 중거리 슛을 타카하시가 핸드볼 파울을 범하며 PK를 얻게 됐죠. 세 번째 서기의 골도 박지한의 강한 슛을 이시이가 제대로 쳐내지 못해서 발생한 골이긴 했지만 이건 이시이 선수의 실수가 아닌 박지한의 슛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박지한이 좀 더 잘 찬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본 팀보다 실수를 더 많이 했고 그것을 일본이 잘 활용해서 골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로 인해 골대녀 한국팀이 일본팀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대녀 국가대항전 이벤트 첫 번째 경기인 한일전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이슈도 만들고 확인되지 않은 스포도 난무하면서 우리 시청자들의 애를 많이 태웠던 것 같습니다. 경기는 매우 재밌었고 여러 아쉬움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골대녀의 위치와 수준을 잘 알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기에 다음 국가대항전은 선수들도 제작진도 반면 교사를 삼아 좀 더 발전된 경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